안녕하십니까. 커피스트입니다. 네, 오늘 시사 스피치, 핀란드에서 배우는 한국의 미래 제4편 말씀드리기 전에 잠깐 현재 그 경제 현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경제 성장이 잘 안 되고 있다. 또 경제가 활력이 없다고 그래서 언론도 날리고 또 대통령도 자주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해결책으로 제시되는 것들이 과거 이명박 정권 때처럼 SOC, 즉 토목 사업을 대대적으로 활성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공공 분야의 민영화, 의료 민영화 포함해서 또 규제 더 완화하는 거, 이러한 그 과거 우리가 늘 익숙하게 봐왔던 그런 조치들을 또 반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렇게 해서 정말로 경제가 활성화될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근본적으로 우리 경제가 지금 활기가 없는 이유는 그 재벌 대기업들의 독과점 횡포 때문입니다. 시장 경제가 제대로 안 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올바른 해법은 제가 생각할 때는 중소기업, 골목 상권이 제대로 공정하게 경쟁하고 살 수 있도록 그러한 환경을 조성해 줘야 된다. 즉 재벌 대기업들의 횡포를 갖다가 강력하게 막아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납품가를 갖다가 무조건 인하시키는 그런 횡포, 그런 것도 없애야 되고요. 여러 가지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몰라서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정권의 지금 방향은 경제 개혁도 후퇴하는 것 같습니다.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핀란드 얘기 시작하겠습니다. 네. 자, 우선 이 핀란드에서 우리가 특히 교육 분야에서 배워야 될 중요한 점의 한 가지는 열린 마음입니다. 오픈 마인드라고 하죠. 그래서 어떤 상대방과 어떠한 이 경우에서도 상대방의 발언을 끝까지 들어준다. 이런 것이 어릴 때부터 오픈 마인드를 교육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핀란드는. 학습 능력과 수용 능력은 별개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요. 우리 학교에서 학생들이 배우는 방식이 개인별로 각각 다르기 때문에 즉 습득의 속도가 약간 늦다고 해서 이 사람이 학생이 능력이 부족하다거나 바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특정 포인트를 선생님의 말씀을 더 깊게 생각하다 보면은 그 다음 선생님의 얘기를 놓쳐서 어떻게 보면 좀 멍청하게 보이기 쉬운 거죠. 그러나 이것은 무능이 아니라 오히려 천재성의 조짐입니다. 유명한 천재들도 워낙 집중력이 좋다 보니까 어떤 한 가지 포인트에 집중을 하다 보면은 나머지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을 못하게 되는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교육에서는 뭡니까? 뭐 여러 가지 교육, 그 한 가지 과목에서 여러 가지 포인트를 빨리 이해하고 빨리 외워야 된다 하는 그런 압박감이 있잖아요. 이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오픈 마인드라고 하는 것은 선입견, 고정관념, 편견 요 세 가지에서 자유로워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마음이 열릴 수가 없는 것이죠. 네. 자, 우리가 그 차별, 선진국에서는 이 차별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 또 심지어 범죄로까지 취급하고 있습니다. 차별은 반교육적이라는 것입니다. 일시적인 학생들 간의 개인 편차를 마치 우열, 잘하고 못하고의 증거로 삼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선진국에서는 차별적 요소는 헌법 위반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깊게 오랫동안 생각할 시간을 줘야 되는 것이다. 또 이것을 교사와 친구가 도와줘야 됩니다. 그리고 그룹 단위 수업을 하면서 핀란드 경우는 옆 친구와 대화하면서 학습을 하죠. 그리고 교사는 최소한으로 개입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교실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정반대죠. 충분히 생각할 시간을 주지 않습니다. 교사와 친구가 도와주기는커녕 친구끼리는 경쟁자입니다. 옆 친구와 대화도 못하게 합니다. 그죠? 교사는 또 개입을 최대화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핀란드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교육 선진국인 것들이 이러한 것에서 나왔다는 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그러면 핀란드에서 교사 역할은 뭐냐 하는 거죠. 교사는
기다려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관찰하는 것입니다. 지금 학교에서만 아니라 우리 가정의 대화, 또 직장이나 다른 어떤 사회적 모임에서도 보통 보면은 가장 그 나이가 많거나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주로 얘기하고 다른 사람들은 그냥 침묵을 지키고 그냥 가만히 있는 거죠, 수동적으로. 이러한 거가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이 학교에서는 아이에게 암기나 협력과 소통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예. 협력도 자발적으로 되는 것이지 협력하라 지시해서 되는 게 아니죠. 예. 그래서 꼭 필요할 때만 아이들의 눈높이로 천천히 아이들의 언어로 대화한다. 그리고 해답을 단순하게 전달하지 않는다. 우리 학교에서는 그냥 해답을 이게 답이야 외워 뭐 자꾸 묻지 마 자꾸 많이 물으면 빨갱이야 뭐 이런 식이죠. 그래서 그건 좋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의 답보다는 해결 방법을 가르쳐야 한다. 그리고 혼자보다는 함께 해결해야 한다. 이거 중요합니다. 그죠? 협력. 우리가 요새 뭐 콜래보레이션 많이 얘기합니다만은 아무래도 혼자보다는 여러 명일수록 더 창의적이고 좋은 솔루션이 나오게 마련이죠. 예. 그래서 어릴 때부터 행동과 의식의 뿌리를 내리도록 해야 한다 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교사의 역할입니다. 핀란드에서. 네. 네. 그러면 이제 반면 우리나라 교육의 문제점은 열린 마음이 아니라 이게 그 닫힌 마음이죠, 우리는. 그래서 열린 마음을 가지고 약자도 배려하는 이런 것으로 연결돼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소수 엘리트만 육성하는 거잖아요. 수능, 내신, 대학, 서열화 이런 것들이 전부 점수와 순위 위주입니다. 하지만 교육 선진국 핀란드 같은 데서는 오히려 이러한 점수와 순위를 지양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소수의 엘리트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낙오합니다. 사실상. 낙오된 학생들을 위한 교육은 또 없죠. 그 대다수 학생들은 장래 피고용인이 되는데 피고용인 노동자 아닙니까? 근데 노동자로서 자기들이 가져야 될 어떤 그 여러 가지 권리, 살아가는 방법 이런 것들은 안 가르칩니다. 학교 과목에서 선진국들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거 얘기 나오니까 지금 ILO 얘기 나오는데요. 우리나라가 ILO,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국제노동기구잖아요. 이 OECD 우리가 선진국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진작에 ILO의 협약에 비준을 했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비준을 연기해달라고 요청을 했고 7년간 연기를 승인받았습니다. 그 7년이 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ILO 비준을 협약을 비준하라 이렇게 압력을 받고 있는데 아직까지 우리 문재인 정부도 지금 미적거리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ILO 비준 협약이라는 것은 아주 상식적인 것입니다. 노동자들이 단결할 권리, 단체 교섭할 권리, 파업할 권리, 또 공무원이나 또 기타 공공 영역에서도 그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가지는 것 이런 것들입니다. 뭐 정교조는 당연한 것이죠.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정교조마저도 아직 불법화되어 있죠. 그리고 아주 기본적인 그러한 그 단체 교섭권 같은 것들이 중소기업 이런 데서는 지금 사실상 보장이 안 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제대로 세계 수준으로 하지도 못하는데 과연 교육이 제대로 되겠는가 하는 어떤 그러한 안타까움이 듭니다. 다 연결되어 있는 문제죠. 그래서 이 타협하고 협상하는 방법도 배워야 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토론도 잘 못하고 타협 협상도 잘 못하죠. 이거 못하면 사회가 발전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요새 화두가 되고 있는 사회적 대협약, 대타협 이것도 다 이런 거 아닙니까? 이걸 잘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잘하려면은 어릴 때부터 학교에서부터 이런 걸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핀란드 경우에는요 노조 교육을 시킵니다. 그래서 노사 간에 여러 가지 상황을 가정해놓고 시뮬레이션을 한다는 거죠. 학생 A는 고용주 역할을 하라. 학생 B는 노동자 대표 역할을 하라. 학생 C는 소비자 역할을 하라. 뭐 이렇게 시뮬레이션을 하면서 교육을 한다. 아주 실용적으로. 그래서 이러한 교육의 최종 목표는 타협하고 서로 다 같이 공동 이득을 추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타협하는 방법, 협상하는 방법 이런 것도 교육이 필요합니다. 교육 없이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그런 걸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특히 한심한 게 노조하면 무조건 빨갱이, 빨갱이는 폭력이고 무법이다 이런 나쁜 이미지를 씌워놓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노조 나쁜 놈들하고 대화할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안 되죠. 그래서 이러한 잘못된 어떤 과거에 세뇌되었던 인식 이런 것도 고쳐야 되고요. 예, 열린 마음으로 서로 믿으면서 대화, 협상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걸 잘해야 국가 경쟁력이 올라가고 복지사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 결정하기 전까지는 자유롭게 심도 있게 토론을 하되 일단 결정이 되면 합의하면은 그 다음에는 믿고 따라야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 지금 이것도 잘 안 되고 있잖아요. 심지어 그 모범 보여야 될 국회의원들이 그저께 합의한 그런 거에 대해서 한 이틀 사흘 지나니까 또 그런 적 없다 발뺌하고 이거 말이 되겠습니까? 너무나 한심한 거죠. 네, 그래서 지금 그 정치와 행정도 이 아까 지금까지 말씀드린 어릴 때부터 교육 분야에서 이러한 그 대화, 타협, 협상 이런 것들이 습관이 되고 잘 교육이 되어야 정치와 행정도 효율화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책 입안자인 국회, 집행자인 행정부 모두 책임 정치, 책임 행정을 해야 된다. 그러려면 신뢰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효율적이고 낭비 없는 실천 이것이 높은 경쟁력을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핀란드 경우는요. 각 분야에서 혁신과 발전의 원동력이 되고 있는 것이 말씀드린 어릴 때부터 체화된 열린 마음 네. 그리고 사회 갈등이 낮다는 거죠. 그리고 아주 투명하다, 트랜스페어런트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갈등이 지금 너무 심하고요. 그 갈등을 해소를 잘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낭비가 너무 심하죠. 그래서 어릴 때부터 열린 마음을 가지지 못했고 토론 교육 같은 걸 받지 못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네, 우리나라 사회 갈등에 관해서 잠깐 살펴보면요. 우리나라 사회 갈등 비용은 모 연구소에서 분석한 결과 연간 돈으로 따지면 최대 무려 246조 원이나 됩니다. 이 금액은요. 우리나라 요즘 연간 예산 470조 원의 거의 절반에 해당합니다. 얼마나 사회 갈등이 손해를 끼치고 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 사회 갈등 지수가 OECD 29개 중에서 7위 높습니다. 그리고 사회 갈등을 잘 관리하느냐 하는 그런 관리 능력에서는 꼴찌 수준입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죠. 예, 이 그래프로 보시면 네, 사회 갈등 지수가 지금 한국이 3위에 나와 있죠, 그죠? 1위가 멕시코, 터키. 예. OECD 평균은 이제 이 정도 돼야 되는데 말이죠. 훨씬 지금 높은 갈등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사회적 갈등을 개선했을 경우에 성장률이 얼마나 개선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기존 한국은 이 정도인데 OECD 수준으로 개선하면 이만큼 또 성장률이 좋아지는 것이고요. 또 G7 수준, 선진국 중에서도 모범 국가들 G7 수준으로 개선하면 또 이만큼 높아진다. 성장률이 이란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 갈등을 잘 해결하는 방법을 우리가 빨리 찾아야겠습니다. 자, 그래서 기업 경영에 가장 큰 피해를 주는 갈등이 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후진적인 노사 문화, 노동운동 이런 것도 결국은 대화 타협을 잘 못하기 때문 아닙니까? 예, 이게 중요한 지금 요소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나라 사회의 중요한 갈등 구조가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역시 이 부유층과 빈민층의 양극화 이것이 가장 큰 그 구조다 이렇게 응답을 하고 있습니다. 네. 대학생 경우에 우리나라의 개혁 1순위는 뭐냐 하니까 정치다 하는 거죠. 나머지도 다 문제가 있습니다만은 정치가 결국은 뭐죠? 국회에서 모범적으로 갈등을 해결하지 못하고 오히려 거기서 더 참 눈살 찌푸리게 국민들이 봐도 한심스러운 수준으로 싸우기만 하고 말이죠. 갈등 조정을 못하는 거. 이러한 게 문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한 가지 조금 다행스러운 것은 우리 정부에서 민주시민학교라고 해서 내년부터 참여 협력형 수업을 하겠다는 거죠. 토론과 팀 프로젝트를 중시하는 거. 지금도 혁신학교에서 이런 걸 추구한다고 합니다만은 좀 더 이런 걸 중시하는 그런 민주시민학교를 개설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교 내 의사결정에 학생 참여를 보장을 하고 이거를 시범적으로 운영하겠다. 전국에 132개 교가 신청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등학교에서는 토론, 미디어 리터러시 집중을 교육하겠다. 미디어 리터러시가 뭐냐? 미디어가 지금 유포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올바른가? 판단 능력이죠. 그래서 지금 가짜 뉴스가 지금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 이 가짜 뉴스를 판별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이거를 학교에서도 교육을 시킬 필요가 있다. 이건 올바른 방향입니다. 교육과정을 개정해서 2022년부터 확정 예정이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 그 얘기 나오니까 혁신학교에 대해서 혁신학교 초기에 그 분석해 보니 학생들의 그 성적이 좋지 않았다 이렇게 비판도 있던데요. 그러나 그 이후에 최신 데이터를 보면은 오히려 혁신학교 학생들이 성적이 더 향상이 잘 되고 있다. 또 이러한 반대의 결과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 역사가 짧지 않기 때문에 길지 않기 때문에 한 번 더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까 그 대학생들의 여론조사에서 나왔듯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개혁돼야 되는 심각한 문제가 정치인데 정치에서도 결국은 그 대화 타협 소통이 잘 안 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갈등도 잘 해소가 안 되고요.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의 선거제도도 국민들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한 게 아니라 그 정당의 지지율과 실제 국회의원 수가 따로 놀고 있다는 거죠. 정당 지지율이 높으면 국회의원 수도 많아질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은 현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되겠다. 현재는 지금 소선거구제하고 정당 득표율에 따라서 배분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지금 지역구가 246석, 비례대표는 54석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지역구 의석이 훨씬 많다 보니까 각 지역에 필요도 없는 그런 다리 놓고 말이죠. 건물 짓고 이 토목공사 이거 많이 해가지고 그냥 겉으로 그냥 성장하는 것처럼 막 돈 풀리는 것처럼 잠깐 보이게 하는 거. 그 나중엔 또 지속이 안 되잖아요. 이런 거를 주로 추구하게 됩니다. 국회의원들이. 나라 전체 중요한 현안에 대해서 집중을 잘 안 합니다. 그냥 지역구에 그냥 그 유권자들한테 관심만 살리는 거에 집중하게 되는 거죠. 예산 낭비 많고 효율이 없죠. 비례대표가 결국은 늘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존 제도는 거대 정당에 또 유리하고 소수 정당에게 불리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역구 투표할 때 작은 정당에 투표했다가 어차피 국회의원 안 되면 내 표만 날아간다 하는 그런 그 사표 방지 심리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례대표제 제대로 연동형으로 하면은 이러한 사표 심리가 없고 내가 투표한 만큼 내가 정책을 지지하는 그 정당이 더 많은 국회의원을 가져갈 수 있다. 이러한 확신이 드는 것이죠. 그래서 유권자들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지금 문 대통령 계속 지지하고 있는데 우리 민주당 여당에서 말을 바꾸면서 왔다 갔다 지금 눈치를 보고 있죠.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정직하게 공약대로 국민에게 한 약속을 지켜야겠죠. 그렇게 해야 장기적으로 우리나라가 그 대화 타협 소통이 잘 되어서 또 힘을 합쳐서 중요한 국가 현안을 해결하고 국민들이 행복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 지역구에서 몇 석이 달성됐는지 하는 것보다는 연동형제에서는 정당 득표율이 얼마냐 이게 따라서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지역구에서의 그 관계없이 이 득표율에 따라서 국회의원 수가 배분된다. 그래서 사회갈등 지수를 낮출 수 있는 지금 중요한 바로 해결책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핀란드의 주로 이 대화, 그 다음에 교육에 있어서의 그러한 개혁적인 어떤 요소들, 이걸 살펴보고 또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그것이 어떠한가 살펴봤고 마지막으로 이 국민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할 수 있는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되어야 좋겠다 하는 것으로 제 강연의 결론을 맺었습니다. 그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커피스트였습니다.